고요한 유럽 대륙 위로 수많은 왕가의 이름들이 역사에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 이름들 속에는 권력, 명예,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투쟁의 서사시가 담겨 있죠. 오늘 우리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왕자를 향한 치열한 혈투, 유럽 왕가의 비밀이라는 주제 아래 그들만의 독특한 생존 전략과 흥망성쇠의 드라마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라고 치부하기엔 그 속에는 오늘날의 권력 구조와 인간, 본성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럽 대륙의 심장을 관통했던 거대한 역사의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가 그들이 어떻게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했으며 또 어떻게 몰락의 길을 걸었는지 그 복잡다단한 비밀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유럽 왕가의 역사는 곧 유럽 대륙의 역사이며 그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대륙의 지형을 바꾸고 수많은 인류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장엄하면서도 때로는 비극적인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익숙했던 유럽의 모습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과 인간 사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역사의 거울을 통해 현재를 비춰보고 미래를 통찰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청자 여러분에게 깊은 사유와 영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유럽 왕실의 흥망성쇠를 통해 우리는 권력의 허무함과 동시에 그 권력이 만들어낸 위대한 유산을 동시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각 왕가들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인류 문명의 진화 과정에서 왕가가 차지했던 독특하고 결정적인 위치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 왕가의 역사는 수천 년에 걸쳐 펼쳐진 거대한 테피스트리와 같습니다. 로마 제국의 붕괴 이후 각 지역에서 움튼 수많은 작은 부족 국가들이 점차 왕국으로 성장했고 이들은 서로 끊임없이 경쟁하고 협력하며 유럽의 지도를 그려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왕가는 단순히 혈통을 잇는 집단을 넘어 영토와 백성을 통치하는 핵심적인 정치적 주체이자 문화와 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초기 중세 시대 프랑크 왕국의 메로빙거 왕조와 카롤링거 왕조는 유럽 통합의 꿈을 꾸며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특히 샤를마뉴 대제는 서로마 제국의 부활을 선언하며 유럽 문화의 기틀을 다졌죠. 그의 통치 아래 예술, 학문, 법률이 부흥했고 이는 후대 유럽 문명의 중요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후 제국은 분열되었고 이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원형이 되는 왕국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왕가의 권력은 봉건 영주들과 교회의 영향력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영주들은 자신의 영지 내에서 사실상의 독립적인 권력을 행사했고 교황은 신의 대리자로서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권력 관계 속에서 왕가는 때로는 무력으로 때로는 영리한 외교와 결혼 동맹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왕가의 존재 기반을 끊임없이 위협했지만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더욱 정교하고 전략적인 통치 방식을 모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왕들은 때로는 교황의 권위에 굴복하고 때로는 교황과 대립하며 자신들의 세속적 권위를 지켜내려 애썼습니다. 이러한 줄다리기 속에서 유럽 사회는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변화해 나갔습니다. 중세 후기에 접어들면서 왕권은 점차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십자군 전쟁과 흑사병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격변 속에서 왕들은 분열된 봉건 질서를 통합하고 중앙 집권적인 국가 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유럽 사회에 외부의 적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었고 이는 왕이 주도하는 국가적 통합의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흑사병은 봉건 영주들의 인적 자원을 급감시켜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반면 상대적으로 왕에게 집중된 군사력과 행정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카페 왕조, 영국의 플랜테저넷 왕조, 신성, 로마 제국의 합스부르크 왕조 등 각국의 주요 왕가들은 영토 확장과 왕권 강화를 위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불사했습니다. 백년 전쟁과 장미 전쟁과 같은 대규모 내전은 왕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으며 승자는 모든 것을 얻고 패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기의 왕가들은 단순히 통치자를 넘어 국가의 상징이자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흥망성쇠는 곧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었고 왕가의 안정은 국가의 안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왕가의 권력 다툼은 끊임없이 반란과 내전의 불씨를 지폈고 이는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의 희생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투쟁 속에서 유럽은 점차 근대 국가의 모습을 갖추어 갔으며 왕권은 더욱 공고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왕가들은 자신들의 통치 이념과 방식 그리고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키며 유럽 역사의 풍경을 다채롭게 물들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럽 왕가의 역사에서 가장 독특하고 강력했던 가문 중 하나인 합스부르크 가문에 주목할 차례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전쟁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너 행복한 오스트리아여 결혼하라 라는 가훈 한 문장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이 가훈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합스부르크 가문이 수세기 동안 유럽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전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다른 왕가들이 영토 확장을 위해 막대한 인명과 자원을 소모하는 전쟁을 벌일 때 합스부르크 가문은 전략적인 결혼 동맹을 통해 유럽의 주요 왕실들과 엮이며 광대한 영토를 자연스럽게 손에 넣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고도로 계산된 외교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스페인, 보헤미아, 헝가리, 부르고뉴 등 유럽의 핵심 지역 왕실들과 혼인을 통해 혈연 관계를 맺었고 이를 통해 수많은 왕위 계승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결혼 정책은 전쟁의 직접적인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영토와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매우 영리한 방법이었습니다. 심지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상호 이해관계를 맺음으로써 잠재적 적국을 동맹국으로 바꾸는 효과까지 가져왔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이 유럽 정치 무대에서 발휘한 이러한 독창성은 다른 어떤 왕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결혼 경영은 때로는 근친혼이라는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순수한 혈통과 권력의 집중을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시도는 유전적 질병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가문의 응집력과 유럽 내에서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경우 카를 2세에 이르러 심각한 유전적 문제로 인해 대가 끊기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권력 유지를 위한 혈통 보존 전략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를 수세기 동안 독점했던 것도 합스부르크 가문의 이러한 전략적인 접근 방식 덕분이었습니다. 카를 5세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전성기를 이끈 인물로 그의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 불릴 정도로 광대한 영토를 자랑했습니다. 그는 스페인, 나폴리, 시칠리아, 사르데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보헤미아, 헝가리를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통치했으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독일의 수많은 제후국 위에 군림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합스부르크 가문의 권력은 유럽 전체에 미쳤으며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격변 속에서도 그들은 유럽의 질서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광대한 영토는 동시에 통치의 어려움을 야기했으며 종교개혁은 제국 내부의 분열을 심화시켰습니다. 카를 5세는 이러한 도전에 맞서 싸웠지만 결국 제국을 동생 페르디난트와 아들 펠리페 2세에게 나누어 물려주며 합스부르크 가문은 두 개의 큰 줄기로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합스부르크 가문 역시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럽의 근대화와 함께 국민국가의 개념이 등장하고 절대 왕정이 강화되면서 보편 제국의 이상을 추구했던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신성 로마 제국의 실질적인 권위는 더욱 축소되었고 각 지역의 영주들은 더욱 독립적인 주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과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과 같은 대규모 전쟁은
그들의 권력을 시험했으며 결국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문은 단절되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만이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합스부르크 가문이 위상을 지켜낸 강력한 여왕이었습니다. 그녀는 계몽주의적 개혁을 단행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며 합스부르크 제국을 근대적인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서 그녀가 보여준 강인함과 정치적 수완은 유럽 군주들의 경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녀의 딸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 혁명의 경랑 속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지만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는 합스부르크 가문이 역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이야기는 결혼을 통한 영토 확장이라는 독특한 전략이 어떻게 한 왕가를 유럽의 패자로 만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시대의 변화 속에서 그 권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쇠퇴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권력 유지의 복잡성과 역사의 흐름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을 명확히 일깨워줍니다. 합스부르크 가문 외에도 유럽의 각 지역에서는 고유한 방식으로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했던 수많은 왕가들이 존재합니다.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 영국의 튜더 왕가와 스튜어트 왕가,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가 등은 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 속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통치 철학과 전략을 펼쳤습니다. 부르봉 왕가는 프랑스 절대 왕정의 상징으로 루이 14세와 같은 강력한 군주들을 배출하며 유럽 문화와 정치의 중심에 섰습니다. 짐은 곧 국가다라고 외쳤던 루이 14세의 통치 아래 프랑스는 유럽의 패권을 장악했고, 베르사유 궁전은 절대 왕정의 위용을 상징하는 건축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화려한 궁정 문화는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쳤으며 프랑스의 언어, 패션, 예술은 유럽 귀족 사회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르봉 왕가는 무너져 내렸고, 이는 유럽 전역의 왕가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왕권 신수설에 기반한 절대 왕정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국민 주권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영국의 튜더 왕가는 헨리 8세의 종교 개혁과 엘리자베스 1세의 강력한 통치로 유명합니다. 튜더 왕가는 복잡한 왕위 계승 문제를 해결하고 영국 교회를 설립하며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특히 헨리 8세는 자신의 이혼 문제로 교황과 대립하며 영국 교회를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독립시켰고, 이는 영국의 정치적, 종교적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처녀 여왕으로서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며 국가를 위해 헌신했고, 그녀의 통치 아래 영국은 해상 강국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며 영국의 해상 패권을 확립한 것은 그녀의 통치, 업적 중 가장 빛나는 부분으로 평가받습니다. 스튜어트 왕가는 튜더 왕가에 이어 영국의 왕위에 올랐지만 의회와의 갈등 끝에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이라는 두 차례의 혁명을 겪으며 절대 왕정의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이는 왕권 신수설에 기반한 왕가의 권위가 더 이상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초석이 다져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왕은 의회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법 아래 존재하는 존재임을 영국이 세계 최초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가는 300년 넘게 러시아를 통치하며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표트르 대제와 예카테리나 대제는 러시아를 서구화하고 영토를 확장하며 유럽의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표트르 대제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고 군사, 행정, 교육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개혁을 단행하여 러시아를 근대 국가로 변모시켰습니다. 예카테리나 대제 역시 계몽주의 사상을 받아들여 러시아의 발전을 이끌었으며 흑해 연안으로 영토를 크게 확장하여 러시아를 유럽 강대국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과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격동의 시기 속에서 로마노프 왕가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와 그의 가족들은
혁명군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었고, 이는 유럽 왕조사의 한 시대를 마감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로마노프 왕가의 몰락은 단순히 한 가문의 종말을 넘어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러시아 제국의 종말을 의미했으며, 새로운 공산주의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각 왕가의 역사는 그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과 국가적 특성, 그리고 통치자들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어떤 왕가는 영광스러운 시대를 열었고, 어떤 왕가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으며, 또 어떤 왕가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며 명맥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왕가들이 왕자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전략들은 단순히 무력적인 투쟁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화와 예술을 후원하며 자신들의 권위를 드높이고, 종교를 이용해 백성들을 통합했으며, 때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들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왕실은 단순한 통치기관을 넘어 국가의 문화적 중심지이자 유행의 선두주자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은 비록 왕가는 아니었지만 피렌체의 실질적인 통치자로서 예술과 학문을 후원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적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과 학자들을 불러 모아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거장들이 메디치 가문의 후원 아래 위대한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성견지명과 문화적 식견 덕분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 역시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하고 바로크 예술을 장려하며 절대 왕정의 위엄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궁정은 유럽 귀족 사회의 본보기가 되었고, 프랑스어는 유럽의 외교 언어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프랑스는 정치적, 군사적 강국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헤게모니까지 장악했습니다. 종교는 왕가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백성들을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왕권 신수설은 왕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부여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왕권에 대한 도전을 신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왕가의 권위를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고 통치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신의 뜻에 따라 통치한다는 명분은 백성들에게 왕의 권위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과 같은 시대적 변화는 이러한 종교적 권위에 대한 도전을 불러왔고, 왕가들은 새로운 종교적 질서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재정립해야 했습니다. 영국의 헨리 8세가 로마 가톨릭 교회와 단절하고, 영국 교회를 설립한 것은 왕권을 강화하고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왕가의 권력과 직결된 중요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종교적 변화는 때로는 내전과 갈등을 야기했지만, 왕가는 이를 통해 국가 내부의 응집력을 다지고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상징적인 행위와 대중과의 소통이 왕가의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근대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지지는 왕가의 존재 이유가 되었습니다. 절대 왕정 시대가 저물고 입헌 군주제로 전환되면서 왕가의 역할은 실질적인 통치에서 국가의 상징적 역할로 변화했습니다. 영국 왕실은 전통적으로 대중과의 교감을 중시하며 자선 활동과 공식 행사를 통해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왕실이 단순히 세습적인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정신적 지주이자 통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민들은 왕실을 통해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을 느끼고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합니다. 현대에도 유럽의 여러 왕가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 역할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국가의 상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오랜 재위 기간 동안 영연방 국가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으며 대중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전 세계에 깊은 애도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현대에도 왕실이 지닌 상징적, 문화적 영향력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다른 유럽 국가의 왕실들도 자선 활동과 국가적 통합의 상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유럽 왕가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권력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왕자를 향한 치열한 혈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을 추구하고 유지하려는 인간 본성의 끊임없는 투쟁을 보여줍니다. 왕가의 흥망성쇠는 개인의 능력, 운명, 그리고 시대적 흐름이라는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강력한 통치력을 지닌 군주는 왕가를 번성시켰지만 무능한 군주는 몰락의 길을 재촉했습니다. 또한 아무리 뛰어난 군주라도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봉건 시대에서 절대 왕정으로 그리고 근대 국민 국가로 이어지는 유럽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왕가들은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교훈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권력을 쥔 자들에게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시대 인식을 요구합니다. 과거 왕가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네오 로열리스트라는 현대적 분석은 이러한 권력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행보를 16세기 합스부르크 왕가나 튜더 왕가처럼 개인적인 관계와 가족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분석하는 것은 현대 정치에서도 왕가 혹은 그에 준하는 권력의 영향력이 개인적 네트워크 및 이익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하더라도 실제 권력 행사 과정에서는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은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강력한 리더가 등장했을 때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한 개인적인 충성심 이념이나 제도보다 우위에 서는 현상을 네오 로열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왕정 시대의 군주와 신하의 관계와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도 인간 본연의 권력 지향적 욕구가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분석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현대 사회의 정치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권력의 본질이 시대와 체제를 초월하여 유사한 패턴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시스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간 심리와 권력, 역학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유럽 왕가들의 비밀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치열한 혈투와 생존 전략, 그리고 흥망성쇠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권력 구조와 리더십, 그리고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속의 패턴은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럽 왕가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또 상실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욕망, 지략, 그리고 때로는 비극적인 선택들을 목도했습니다. 이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각 왕가들이 추구했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권력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불가피한 몰락의 순간들은 우리에게 겸손함과 지혜를 동시에 가르쳐줍니다. 결론적으로 유럽 왕가의 역사는 단지 왕과 여왕의 화려한 연대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투쟁, 권력을 향한 욕망,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고뇌와 노력이 점철된 인간사의 거대한 드라마입니다.